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퍼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각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연이틀 폭락세를 보이면서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파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떻게 귀결될지 백영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네, 파장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네. 이틀 동안 미국 증시 10% 넘게 빠졌고요. 네, 오늘도 이제 각 글로벌 그 시장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통상 정책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 수입차 관세 자동차 네. 25% 당장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정부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다시 더 큰 뭐 망치로 돌아오는 그런 격이니까 조용하게 로비를 한번 해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용한 로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개가 이율배반적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예. 뭐 트럼프가 그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마다 그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변덕스러움 자체가 상수다. 그 상수를 놓고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너무 변덕스러워서 우리는 못할 것 같다라 그러면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덕스러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자체를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 인디펜던트 밸류다. 우리는 베리어블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세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니버스 테리프라고 해서 보편적 관세. 우리가 지금 10% 전부 다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10% 거예요.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시프로코이라는 그 상호적 관세 네. 테리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관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맞은 데가 아마 영국일 겁니다. 영국 그다음이 아마 EU는 한 20% 맞았고요. 그다음이 일본이 24%. 24. 네. 우리가 그다음에 25. 한국이 25, 예. 인도가 26, 뭐 이 정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철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쿼터제가 있는 것보다 세금을 맞더라도 쿼터제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 더 싸게 만들어서 쿼터를 푸는 게 낫지 물량제를 푸는 게 그렇죠. 낫다.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떤 때에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항상 상수로 갖고 있고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46%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만은 32%.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캐나다나 뭐 멕시코 같은 데에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생산한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히 많이 가서 생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우리 기업들은 그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그 테리프 그 뭐 품목별은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리프 바이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아이템 그 품목별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세에 있어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 그러고 준비한 그 자체보다는 항상 관세는 바뀔 수 있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럼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기술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관세를 관세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경쟁국하고 우리가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생산력이 더 높으냐, 아니면 우리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미. 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것만 보시고 그 관세에 대해서 너무 그 생각을 뭐 깊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미국은 지금 제가 보기엔 투트랙이에요. 밖으로는 이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네. 이게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핫한 이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보 효율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잖아요. 네. 더지가 이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적인 정부 구조 조정 이거 하면서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연금보험, 연금에 대한 사회보장 전체에 대한 걸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제가 듣기로도 나주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예. 어느 분야에서 돈을 많이 세이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부 지출을 다 그렇죠. 줄인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150살 되는 사람을 숫자가 1,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정부 미국 정부 자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가가 어디냐? 난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죠. 왜냐하면 15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32만 정도 된다는 거고 이걸 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기사에서 놓고 뭐 어저께 제가 그 나치에 들어가서 전부 다 찾아봤는데 네. 그 나치에서 그 찾아내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1,500만 명의 120살 이상 되는 사람을 일단은 컷하고 이 115살 이상 되는 사람은 인터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그 진짜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예.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러스가 많았습니다. 그 국가 그 공무원 쪽에서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 거 돈 주고 사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네.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한 75% 이상 정도는 안 쓰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문제도 전부 컷을 해야 되고 또 나주에서 하는 게 OPM이라고 있습니다. 네.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라는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해 주는 쪽인데 거기에다가 나주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4명을 내보내면 1명 새로 뽑는 정도로 그러니까 70% 80% 정도의 인원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을 하면은 당분간은 더 많이 인력이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사람대로 있고 전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전산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 IRS 같은 경우에 국세청이죠 미국에 뭐 코볼로 짠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 은행과 IRS 같은 데는 전부 코볼을 씁니다. 코볼이 오래된 랭귀지가 아니라 예, 옛날 랭귀지 아닌가요? 옛날 랭귀지긴 하는데요. 예. 그거는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있겠네요. 뭐 은행에서 코볼 랭귀지를 쓰는 거는 그 포맷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도 포트란과 파스칼을 주로 대학에서 배워서 그 다음에 파타임 잡을 좀 구하려고 그러니까 코볼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코볼을 따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전산학
자면서도 코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 왜 했느냐면 미국에서 이제 파타임을 하려고 뱅크 오브 버지니아에 제가 첫 번째 파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코보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웰스파고 뱅크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 코보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IRS나 저기 은행에서는 코보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마이그레이션해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바꾸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쓰는 것이지 그게 옛날 거랑 못 쓴다. 그러니까 이 전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조금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면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지. 그거를 다 갈아엎어. 이거는 사실 아날로그적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만 남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소프트웨어에서는 갈아엎습니다. 근데 갈아엎는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옛날에 포트란이나 그 전에 뭐 코볼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볼, 포트란, 파스칼 다 같은 시대에 썼던 거고 아직도 쓰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C++이나 무슨 뭐 이런 그 패키지별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지 우리 전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근본은 그 O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OS도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유닉스를 기본으로 해서 전부 다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닉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쉽게 쓸 수 있는 뭐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그 전에는 도스라는 걸 썼고 그 도스에 할아버지 뻘 되는 거는 유닉스고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파생된 게 도스고 도스에서 다시 파생돼서 더 쉽게 만든 게 구이 시스템으로 윈도우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전부 히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갈아엎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미국 전자정부에 대한 어떤 개혁을 깨드는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정부 이거를 연금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전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려다 보니 이런 허점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갈아엎어 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거를 계속 컨티뉴티 그러니까 계속 연결돼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 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무리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뭐 갈아엎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라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뭐 150살 수급자가 뭐 이렇게 상당수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7년간 104조 원의 돈이 헛돈을 썼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트럼프가 이제 이걸 갈아엎어 뭐 이렇게 되는. 네. 그런 그런데 거죠. 뭐 갈아엎는다는 건 아까도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제도를 한번 바꿔라. 허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저기 헬스 그 인슈런스 건강보험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제도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건강보험하고 그 소셜 시큐리티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러면 견주어서 더 좋은 물샐 없는 방법을 할 것인가.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아마 우리도 그런 나지 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다 내려다볼 필요는 있어요. 정보 효율부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는 미국에서 그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
임시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130일을 일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30일 이상 일을 못하게 아마 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130일이면 한 5월 말까지 효율부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앨런 머스크가 찾아내고 지금 뭐 650억 불 정도 찾았다 그러는데 원래 얘기대로 보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한 80억, 6억 정도는 세이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조차도 효율적인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어쨌건 미국이 밖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키고 안으로도 이슈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많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주말에도 지금 시위가 구호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떼라, 핸즈 오프. 50개 주 전역에서 1,200곳에서 이런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굉장히 마찰이 심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무력 충돌이나 뭐 체포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개혁을 주도하면서 마찰을 빚고 타겟이 이제 일단은 트럼프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손을 떼라는 뜻도 되잖아요. 이게. 근데 어차피 앨런 머스크는 130일 지나면은 손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하고의 반목 때문에 이제 곧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만두는 거예요. 어차피 그만두는 겁니다. expired 130일 되는 되면. 거죠. 그렇죠. 130일 되면은 관둘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 반목이 있어서 관두는 거고 마치 데모하는 사람들은 데모에 의해서 관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정부의 방향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낭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령자들에게 이런 있지도 않은 고령자들에게 이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게 시스템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미국이 아주 그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전산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산이 너무 오래돼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970년 1월 1일을 누լ 값으로 프리 세팅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코볼이나 뭐 이런 데에서 쓰는 것들은 1875년 5월 20일 날로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랬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뭐 그 날짜가 무슨 의미를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건 전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근데 뭐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은 그 1875년 5월 20일이 미터법을 처음 시행했던 날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뭐 arbitrarily 한 그 값들을 그냥 공중에서 띄어다가 이제 쓰는 값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150살이 생기는 것도 있죠. 그러네요. 네. 어제 그 미국은 내부적으로 하는 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제대로 하는지 말든지 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습니다. 밖에다가 이 이유를 돌리는 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뭐 130일. 그죠. 네. 그 이제 끝나는 어차피 시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뭐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책에 반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어떤 행사의 화상 연수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무관세 체제로 나가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이 발언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양면전을 쓰는 거죠. 트럼프는 관세로 가고 한쪽에서는 무관세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택도 아닌 관세를 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헛갈리게 하는 전략인가요? 그렇죠. 양다리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 너는 그렇게 쳐, 나는 이렇게 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잘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나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변한다는 사실만 안 변한다. 그랬듯이 항상 미국의 정책, 우리의 정책도 항상 변할 수 있는 플렉서블에다 놓고 봐야지. 네. 그거를 너네가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good 그래놓고 somebody's better 그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한 그 공무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신복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각자 트럼프와 세이 굿바이 그렇지 하고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간다. 뭐 며칠 동안 이 주가 떨어지면서 10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이제 자기네 주식 팔지 말라고 이제 그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심각성은 있긴 있죠. 그러나 앨런 머스크가 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큰 공경에 빠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원래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맞아요. 그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게 기축 통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바꾸려고 그러고 너무 37조 억불 정도의 저 미국의 그 빚이 있다고 그런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들어가서 조금씩 줄이려고 그러는 거고 중국은 어디서 얼마쯤 빵꾸 났는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그 자체를. 그렇죠. 두 나라 다 국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거의 시한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교수님 외에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상한 이상 조짐이 감지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느낌도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오른팔이라고 쓰는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했고 왼팔이라고 쓰는 게 재무장관 벨센트 장관이잖아요. 벨센트 장관 그만둔다 그러대요 보니까. 글쎄요, 뭐 그것도 베센트 장관, 뭐 나바로 아까도 잠깐 전 시간에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뭐 반목들이 좀 있긴 있죠. 어느 나라나 그 내각 안에서의 반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한 거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두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 관둘까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력이 헤지펀드 네,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고 전략가인데 그 스트래티스트인데 조지 소로스 밑에서 그러니까요.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죠. 네. 네. 그 이 양반이 잘하는 게 이제 관세 정책의 자세한 스킴들 이 내용들은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급을 한 네, 아이디어를 그렇습니다.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사임한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 계속 갈 수 있겠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변할 수는 있어도 가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변할 하긴 수는 한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려질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마 중국일 테고 그렇죠. 중국은 변하지 않을 거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지금 25%, 24%막 26%막 때리긴 하지만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상쇄를 시키거나 뭐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미스테이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무슨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준다든지 그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그 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뭐가 더 국가적으로 이득인가, 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국채를 사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인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입니다. 맞아요. 관세를 아무리 만든다고 할 때 우리 25% 맞을 때 뭐 중국이 67%인가 34%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4%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수출 다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한안령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 케이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했을 때 수출 다변화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로 막 뚫고 들어감으로써 전 세계 케이팝을 만들었듯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전화위복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세금을 많이 맞는 나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받는 거지. 뭐 다른 나라는 34%, 우리나라는 25%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수출 다변화, 그 다음에 경쟁력은 어디서, 그러니까 세상에 경쟁력이 없는 거는 자율시장에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실 만들어 놓고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쟁력과 그 다음에 항상 관세는 변할 수 있다. 트럼프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변덕스러운 게 상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움직이는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백영렬 교수님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